1장. 저는 김순희예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죠.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쯤 됐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35. 대기업에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그럭저럭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제가 참견쟁이 시어머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녔어요. 월급도 괜찮고 복지도 좋고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회사였죠. 그런데 그 좋다는 회사가 아들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야근이라는 이름으로요. 아들은 늘 늦게 퇴근했어요. 저녁 9시 10시는 기본이었고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도 집에 못 들어갔어요. 주말에 얼굴 보러 가면 눈 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서 마치 짐을 잔뜩 짊어진 사람 같았어요. 35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늙어 보이나 싶을 정도였죠.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회사가 그렇게 힘드냐고 좀 쉬엄쉬엄 다닐 수는 없냐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요.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얼굴. 아들은 제 앞에서 애써 밝게 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얼굴이 점점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안에서부터 꺼져가고 있다는 걸요. 아들은 원래 명랑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웃음이 많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이 되면 누구나 무게를 짊어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들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눈빛이 흐려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웃을 때도 진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 혼자 키운 내 아들이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슈퍼에 들렀어요. 퇴근길에 잠깐 들른 거였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아들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2장. 며느리는 전업주부였어요. 하지만 원래부터 집에만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학원 강사로 몇 년 일했죠. 영어를 가르쳤는데 제법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다가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학원에 계속 다녔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요. 큰애를 낳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일을 그만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엄마 손이 필요하니까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손주들은 예쁘게도 잘 컸어요. 큰애가 8살, 작은애가 5살이었죠. 그 나이면 손이 많이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유난히 얌전한 편이었어요. 주말에 우리 집에 오면 조용히 책을 보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떼를 쓰거나 소란 피우는 법이 없었죠. 저는 며느리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요. 며느리네 집은 늘 정리가 잘 돼 있었어요. 제가 가끔 놀러가면 거실은 깨끗했고 주방도 반짝거렸어요. 살림을 제법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 옷이 늘 비슷했어요. 새 옷을 자주 사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큰애 옷은 작아졌는데도 그대로 입히고 있었고 작은애는 큰애 옷을 물려받아 입었어요. 처음엔 좀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아들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대기업이라고 해도 결혼하고 아이 둘 키우면 빠듯하죠. 며느리가 알뜰하게 살림하는 게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손주들 옷을 자주 사줬어요. 백화점 세일할 때마다 들러서 아이들 치수에 맞는 옷을 골랐죠. 며느리한테 주면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아이들이 새 옷 입는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절약하는 만큼 제가 조금 도와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옷은 자주 샀어요.
결혼 초에는 소박한 스타일이었어요. 화장도 연하게 하고 옷도 편한 걸 입고 다녔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뭔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머리는 항상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화장도 진해졌어요. 옷도 예전보다 화려해졌죠. 어느 날 보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옷은 아껴 입히면서 자기 옷은 사는구나 싶었지만 그것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업주부도 자기 관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저녁 먹을 때도 손주들이랑 놀고 있을 때도 갑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통화 좀 하고 겠다면서요. 처음엔 친구 전화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빈도가 너무 잦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우리 집에 오는데 올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10분, 15분씩 길게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전화가 그렇게 자주 오냐고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연락이 많다고 요즘 모임도 자주 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 둘 키운다고 바쁘다던 사람이 친구 모임은 자주 나가네 하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간섭한다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며느리가 집을 비우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아이들은 유치원이랑 학교에 가니까 낮에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뭘 하는지는 몰라도 며느리는 자주 외출했어요. 한 번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요즘 나가는 데가 많냐고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겠죠. 회사 일에 치여서요. 저는 그때만 해도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미워한 적도 없고 나쁘게 대한 적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신경 썼고 손주들 봐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서운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아들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불안이 현실이 되는 날이 곧 올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3장.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손주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죠. 아들은 또 주말 출근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 갔고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손주들이 올 때마다 간식을 준비해 뒀어요. 그날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랑 과자를 한가득 꺼내놨죠. 큰애랑 작은애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온 모양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말했어요. 잠깐 통화 좀 하고 겠다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통화를 하려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나가자 집 안은 조용해졌어요. 손주들은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큰애가 불쑥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전화 참 자주 받는다고요. 저는 손을 멈추고 거실 쪽을 돌아봤어요. 큰애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냥 하는 말 같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가 친구들이랑 연락 많이 하나 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작은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어요. 엄마는 밤에도 전화 받는다고요. 우리가 자는 줄 알고 나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감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엄마가 밤에 어디 나가냐고요. 큰애가 대답했어요. 밤에 엄마가 가끔 나간다고 우리가 잘 때 몰래 나갔다가 들어온다고요. 작은애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문 닫는 소리 들었다고 깨서 봤더니 엄마가 없었다고요. 그 말을 하는 아이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웃어야 할지, 더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겨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가 밤에 집을 나간다고요?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요? 도대체 무슨 일로요? 아들은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오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걸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엄마가 어디 가는지 아냐고요. 큰애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 그냥 나갔다가 온다고요. 작은애는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어디 갔다 왔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편의점 갔다 왔다고 했대요. 하지만 과자나 우유 같은 건 아무것도 안 사왔다고요. 아이는 그 말을 하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엄마가 그렇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말에서는 더 그래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본 것,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꾸며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가 밤에 나간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엄마에 대해 캐묻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며느리가 곧 돌아올 거였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과일 좀 먹으라고 건네주고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밤에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편의점에 간다는 건 핑계일까요? 그렇다면 진짜로는 어디에 가는 걸까요? 잠시 후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통화가 좀 길어졌다고 말했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 얼굴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밤에 집을 나가는 걸까? 아이들을 재워놓고 몰래 나가는 걸까? 그게 사실이라면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며느리는 아이들 옆에 앉아서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장난감 잘 가지고 노냐고 물었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은 평범한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니, 이미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날 며느리와 손주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밤에도 나간다. 우리가 자는 줄 알고 나간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심장이 뛰고 불안하더라고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4장.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러 나갈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물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집에만 있는 걸까? 아이들 말처럼 밤에 몰래 나가는 게 사실일까요? 아들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어요. 야근, 회식, 출장. 그 단어들이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였죠. 아들한테 전화하면 늘 피곤한 목소리로 받았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걸게, 지금 회의 중이야. 그런 말을 남기고 끊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일만 하는 동안 며느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며느리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며느리가 요즘 운동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필라테스인가 뭔가 그런 거래요. 건강관리 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운동복 차림으로 나가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어요. 늘 깔끔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며느리의 옷차림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수수했어요. 청바지에 티셔츠, 편한 운동화. 그게 며느리의 기본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달랐어요. 원피스를 자주 입었고 구두도 굽있는 걸 신었어요. 액세서리도 전보다 많아졌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까지. 전업주부가 그렇게까지 꾸밀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한 번은 며느리네 집에 들렀다가 화장대를 봤어요.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예전에는 기초 화장품 몇 개만 있었는데 이제는 립스틱만 해도 5-6개는 되는 것 같았어요. 향수병도 보였어요. 비싼 브랜드였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본 적 있는 거였거든요. 며느리가 언제 저런 걸 샀을까요? 아이들 옷은 사지 않으면서요. 며느리의 핸드폰도 신경 쓰였어요.
예전에는 식탁 위에 그냥 놔뒀는데 요즘은 늘 손에 쥐고 다녔어요. 화면이 켜지면 재빨리 확인하고 누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가렸어요. 저랑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톡 알림이 울리면 슬쩍 확인하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 스치는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들킬까 봐 조마조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요즘 어떠냐고요.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했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본다고요. 저는 더 물었어요. 요즘 좀 꾸미는 것 같던데 그게 좀 신경 쓰이지 않냐고요. 아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 거야 여자들은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도 예전에 화장하고 다니셨잖냐고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며느리의 변화는 단순히 꾸미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결혼 초에 수줍고 조용했던 며느리는 어디 가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뭔가 감추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잘못된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손주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엄마는 밤에도 나간다. 우리가 자는 줄 알고 나간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를 관찰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며느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전화는 얼마나 자주 받는지. 그런 걸 신경 쓰게 됐죠.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뭔가 확인하기 전에는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계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매달 한 번씩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큰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시내에 있는 꽤 괜찮은 한정식 집이었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식당 입구에서 다른 아주머니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며느리였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웨이브를 준 머리를 늘어뜨린 채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고 남자는 며느리 허리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며느리는 그 남자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금 본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그건 분명 며느리였어요. 그 옷, 그 머리, 그 걸음걸이. 틀림없었어요. 5장. 저는 한참을 식당 입구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가 들어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방금 본 게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틀림없었어요. 그 뒷모습, 그 옷차림, 그 분위기. 전부 며느리였어요. 계모임 아주머니들이 도착했어요.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저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어요. 식당 안 어딘가에 며느리가 있어요. 그 남자와 함께요. 저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며느리가 보일까 싶어서요. 우리는 2층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식사하는 내내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자꾸 떠올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대고요. 1층으로 내려와서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룸이 여러 개라 보이지 않았죠. 저는 입구 쪽에 서서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나오기를요.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 남자와 함께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으로요. 집에서는 절대 짓지 않던 그런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며느리보다 키가 좀 더 컸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한마흔 초반쯤 돼 보였죠.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만둬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는 주차장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대의 차 앞에 멈춰섰어요. 외제차였어요. 검은색 BMW였는데 최신 모델 같았어요. 남자가 차문을 열어줬고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남자는 운전석에 앉았고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차장 기둥에 기댔어요. 방금 본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며느리는 분명 저 남자의 차에 탔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들어가면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밖에 서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저 남자는 어떤 사이일까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남자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흘렀어요. 친구 이상의 무언가요.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다고? 그 남자 차에 탔다고? 증거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라고 할까요? 아니면 믿어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워있어도 자꾸 며느리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밝은 웃음, 자연스러운 태도, 남자 차에 타던 모습. 전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개모임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맛있는 거 먹었다고요. 아들은 그래 잘 다녀왔다고 하고는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어제 아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친구 만났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말도 안 했을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며느리 얼굴을 보면 어제 본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집에만 있었죠. 아들이 왜 안 오시냐고 물었지만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었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었고 아들도 걱정할 테니까요. 일주일쯤 지나서 며느리네 집에 갔어요.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며느리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봤어요. 저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일주일 전에 다른 남자와 식당에 갔던 것도 그 남자 차에 탔던 것도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날 며느리와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손주들하고만 놀다가 일찍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요. 며느리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저 남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6장.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식당 근처에 갔어요. 며느리가 또 그곳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식당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식당 입구가 보이는 곳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차 한 대가 식당 앞에 섰어요. 검은색 BMW였어요. 지난번에 봤던 바로 그 차였죠. 조수석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내렸어요. 오늘도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밝은색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죠.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면서 운전석 쪽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저 남자한테요. 남자도 차에서 내렸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카페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는 정말 저 남자를 자주 만나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카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대신 식당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주차장 근처 벤치에 앉아서요. 그렇게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어요. 봄날이었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가디건을 여미며 식당 입구를 계속 바라봤어요. 드디어 며느리와 그 남자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남자 팔에 손을 살짝 걸쳤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건 분명 그 이상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차로 갔어요. 이번에도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고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얼른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저 앞에 가는 검은색 차 좀 따라가 달라고요. 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출발했어요. 차는 그리 멀리 가지 않았어요. 시내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저는 택시기사님한테 여기서 내리겠다고 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달라고 부탁했죠.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건물 입구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모텔이었어요. 건물 외관은 깔끔했지만 입구에 붙은 간판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건 모텔을 돌려 말하는 거였죠. 며느리와 그 남자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망설임도 없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건물을 바라봤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옆에 있던 가로수 기둥을 붙잡고 가까스로 서 있었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어요. 며느리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불륜을 하고 있다. 우리 아들 모르게, 아이들 모르게, 온 가족을 속이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모텔 맞은편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척하며 모텔 입구를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언제 나올지 알아야 했어요.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도 확인해야 했고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편의점 주인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모텔 입구만 바라봤어요. 2시간 반쯤 지났을 때 드디어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 남자와 함께요. 두 사람은 웃으며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은 홍조가 살짝 올라 있었고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남자는 며느리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더 이상 따라갈 필요는 없었어요. 충분히 봤으니까요.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편의점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예쁜 저녁 노을이었지만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한테 직접 따져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시간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절대로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남자와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갈려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였으니까요. 7장. 모텔 앞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저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뭘 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저는 오래 살면서 배웠거든요. 감정만으로 덤벼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발뺌할 수도 있었고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죠. 제가 시어머니니까 며느리를 싫어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웠던 건 이 일이 아들과 손주들에게 어떤 상처로 남을지였어요. 아들은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 버티고 있었죠. 그런 아들한테 이런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손주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아파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이러고 있는 동안 아들은 더 망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제대로 확인하기로 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주 저는 다시 그 식당 근처로 갔어요.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식당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면서 식당 입구를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그 검은색 BMW가 나타났어요. 역시 나였어요. 며느리가 조수석에서 내렸고 그 남자도 운전석에서 내렸죠.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셔터를 눌렀어요. 며느리와 남자가 나란히 걷는 모습. 남자가 며느리 허리에 손을 올리는 모습.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전부 찍었어요. 사진은 흔들리지 않았고 두 사람의 얼굴도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건 증거였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였죠. 저는 다시 근처 카페로 갔어요. 이번에는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커피를 2잔이나 시켜 마시면서 기다렸죠. 창밖만 계속 바라봤어요. 드디어 두 사람이 나왔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차로 가는 모습도 찍었고요. 차에 함께 타는 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각도로 찍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저도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어요. 이번에도 그 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죠. 택시기사님은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봤던 기사님이었거든요. 아마 무슨 일인지 짐작하셨나 봐요. 역시나 차는 그 모텔로 향했어요. 저는 택시를 모텔 맞은편에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며느리와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도 찍었고요. 모텔 간판이 함께 나오도록 각도를 맞췄어요. 택시기사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이 바람 피운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라고 했죠. 기사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세상 참 각박하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그날 찍은 사진만 20장이 넘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다 찍혀 있었어요. 위치 정보도 함께 기록됐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패턴을 확인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자주 그 남자를 만나는지, 어떤 요일에 주로 만나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저는 같은 장소에 갔어요. 이번에는 화요일이었어요. 역시나 그 차가 나타났고 며느리와 남자는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어요. 식당에서 만나고 모텔로 가고 몇 시간 후에 나오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저는 그날도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폰 시계를 함께 찍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총 3주 동안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사진은 점점 늘어났고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요. 집에서 저는 노트에 기록을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그 남자를 만난 날짜, 시간, 장소를 적었어요. 패턴이 보였어요.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만났어요. 손주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었죠. 아들은 당연히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고요. 사진들을 폴더에 정리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제가 할 일인가 싶었어요.
며느리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고 증거를 모으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건 소문이 아니었어요. 의심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 만큼 분명한 증거였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USB에 따로 저장했어요.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했죠. 그리고 노트에 적어둔 기록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따로 보관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게 어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었으니까요. 8장.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며느리랑 함께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죠. 할 얘기가 있다고 꼭 둘이 같이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주말에 가겠다고요. 그 주말이 오기까지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며느리는 뭐라고 할지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하지만 정답은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손주들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은 빼고 오라고 했거든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며느리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보였어요. 아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사진들과 정리된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며느리의 행적들이요. 봉투를 열어서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며느리가 그 남자와 식당에 가는 사진,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차에 함께 타는 사진,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들을 천천히 펼쳐놓았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이게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아들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어요. 가까이 들여다보고 날짜를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 과정이 한참 이어졌어요.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감정 말고 앞으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이 결혼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 두 아이를 어떤 어른으로 키울 건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연습했고 충분히 마음을 다잡았으니까요.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사진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들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저 남자는 누구냐고요.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에 학원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요.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요. 그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있으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한참 동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가끔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짐을 정리해서 집을 나갔어요. 친정으로 간다고 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며느리가 짐을 싸는 걸 지켜봤죠. 손주들은 엄마가 왜 나가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제게 말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으니까요.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아주기만 했죠. 며느리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어머니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볼 면목이 없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며느리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두 사람의 문제고 두 사람이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의 인생을 대신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무너지는 가정 앞에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증거를 모으고 사실을 알리고 두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이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면 아들은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거짓말을 했을 거고요. 손주들은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어요. 아이들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아들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아직 상처는 깊지만 예전보다는 표정이 살아났어요. 일도 조금씩 줄이고 있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어요. 저는 아들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